화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화는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이때 화를 내는 마음은 내가 아니다. 이거는 가짜 나이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지켜보라고 했잖아요. 그 지켜보고 있는 그 마음이 진짜 자기, 참 나, 진아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진짜 자기, 참 나는 본래부터 있었고 순수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이어지는 말이 이거예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부처 자리인 들성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무한대. 왜 돕니까 그럼? 시작 안내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저렇게 의뢰를 받았습니다. 불교와 불교들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다. 그 다음에 기존의 많은 강의들이 불교의 특정한 어떤 시스템, 해석 시스템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입각해서 불교 내부에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바깥쪽에서 풍경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무엇이 보일지 그걸 한번 기획 요청을 받았고요. 지난 시간에 짜르박과 유물론자들의 시선에서 불교가 어떻게 비칠 수 있을지 그걸 하나의 거울 삼아서 불교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베단타라고 하는 전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하니까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수준을 좀 올렸고 첫 번째부터 바로 문제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실까요? 어딘가에 있는 말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차분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심지어 효과도 있어요.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탐진치 가장 강력한 에너지 분노라고 하는 게 사실 인간을 어떻게 추동하고 심지어 폐가망신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정념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화가 날 때 화를 내지도 말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패죠. 자, 화가 폭탄인데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화를 눌러버리면 그 안에서 터지겠죠. 안에서 뭐 한의 감정이 어쩌고저쩌고 이럴 때 아마 이런 심상일 겁니다. 발출되지 못한 분노라고 하는 것도 병을 일으키는 거죠. 자, 두 갈래의 극단에서 혹은 이렇게 평면적인 선택지에서 제3의 선택지를 선택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지요. 화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화는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이때 화를 내는 마음은 내가 아니다. 이거는 가짜 나이다. 바로 화가 날 때 그 화를 지켜보라고 했잖아요. 그 지켜보고 있는 그 마음이 진짜 자기, 참 나, 진아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진짜 자기, 참 나는 본래부터 있었고 순수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효과 있습니다, 일단. 예, 실질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분노 때문에 내가 내적인 병에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안에서 좀 이상하게 도는 뭐 그 가능성까지는 화를 바라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이빠샤나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잖아요. 호명하라 그러잖아요. 호명. 어떤 감각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 꼭 문제가 되는 것들만이에요. 숫자 같은 것들, 호흡 같은 거에 집중하라고 하는 게 다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효과를 보이는 겁니다. 메타지각이 주어지면 거리가 주어지니까요. 거기서 안정이 발생되는 기본적인 굉장히 간단한 소스. 여기까지는 어디서 많이 보는 명상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납득할 만한 처방인데 어떠십니까? 무아와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입니다. 무아랑은 반대된다. 아트만과는 반대된다.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트만 아니에요? 참나가? 그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많잖아요. 굉장히 유식하시네요. 자,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끊어왔어요.
이 다음 이어지는 말이 이거예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부처자리인 불성이라고 합니다. 부처자리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시피 선불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 거죠. 예. 실제로 한국 서울에서 큰 사찰을 운영하시는 어떤 스님의 법문에서 잘 나온 말이고요. 실제로 법보신문에서 애초에 이 말 자체는 법보신문에서 따왔는데 법보신문에서 동일하게 문제제기 하셨습니다. 그 기사를 쓰신 분이 이거는 불교 아니다 라고. 왜냐하면 불교는 무한대. 그 교리적 핵심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철학적으로 봤을 경우에 다른 비불교적인 어떤 철학 전통이나 종교 전통과 굉장히 명백하게 구분되는 무아라고 하는 그 교리가 불교 철학의 어떤 줄거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에 비추어 봤을 때 타당한 진단이십니다. 왜 돕니까 그럼? 예, 뭐 스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볼까요? 자, 분노 표출을 하거나 혹은 심지어 인내를 하거나 이 선택지 말고 제3의 길로서 어떤 관조, 특정한 유형의 우리가 명상적인 테크닉으로서 생각하는 요 구분, 요거는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해석적인 언명이 뭐였습니까? 가짜 자기가 있고 진짜 자기가 있다. 가짜 내가 있고 진짜 나가 있다라고 하는 이 구분을 방금 전 발언에서 주셨죠? 그리고 그 진짜 나의 특징으로서 무엇이 거론되었냐면 본래성. 이 본래성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면복 이런 게 떠올라요. 본래성이란 말을 쓰면 아마 저 말이 그 어휘에서 파생되었는 거 아닌가. 그럼 본래 면복이란 말은 다시 저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떤 의미로 했는지 텍스트 읽는 사람은 계속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순수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쭉 마지막에 이게 불성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 뭐 요점 다 나왔지요. 뭐 우리가 방금 읽어본 그 텍스트에 대해서 뭐 이거 외에 다른 분석은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각각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고정을 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자기를 특징 지우는 본래성, 순수성, 불변성을 설명을 더 안 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더 청해 듣고 싶긴 합니다만 뭐 자료의 한계상 일단 여기서 끊고 자, 요 구도를 머릿속에 한번 넣어 놓으시고요. 요 구도. 굉장히 현실적인 처방을 내리는데 거리를 둬라. 화를 내고 있는 나는 가짜고 화를 내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진짜다. 메타지가. 근데 이 진짜 내가 원래부터 있었고 순수하고 불변한다. 이게 불성이다라고 불성이 보네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베단타 강의를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베단타 강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봤던 그 구절을 우리가 불교적이지 않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걸 불교적으로 만드는 게 더 쉽지 않은 과업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텍스트를 그 텍스트를 베단타적으로 읽으면 굉장히 깔끔하고 쉽게 읽힙니다. 이게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큰 퍼즐 같은 겁니다. 자, 베단타에서는요, 이런 분노의 표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흐까르나 브르띠라고 합니다. 브르띠라고 하는 건 브르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work 그 사운드 발음 비슷하죠? 요 사운드가 유러피안에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바퀴가 굴러간다라든가, 사람이 뭐 걸어가는 거, 뭔가 활동하는 거, work 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레띠라고 하는 건 그냥 작동입니다. 뭐 굴러가는 거, 움직이는 거. 예. 까라나라고 하는 것도 뭐 하는 안따하라고 하는 말이 안쪽이랍니다. 안따까라나 하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마음의 이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비슷하다라고 했죠.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형태의 마음을 이제 상정할 수,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 정도, 근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느끼고 이런 어떤 마음의 작용들, 통상적인 마음의 내용이라고 하면 대충 맞습니다. 그런 거의 하나로서 정념의 표출로서 분노는 안타까라나 브르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관조라고 하는 것은요, 그 브르띠 자체에 휘말려 가거나 그 브르띠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닌 아트만과 진짜 나와 가짜 나,
여기서 가짜 나가 브레티죠. 그러니까 온갖 작동들, 온갖 활동들, 이것들을 구별하는 것. 구별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관찰자로서 그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관찰자로서 이 거리두기가 이제 분노 같은 문제에서 이제 진정 효과를 내는 걸로 보이죠. 이제 관찰자로서 거리를 두면서 살핀다. 이게 곧 같지 않은 것을 같지 않다라고 하는 비백과 훈련, 식별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식별 훈련이다. 자, 비유를 하면 이런 비유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노라고 하는 작은 파도이고, 파도는 뭐죠? 바다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우리가 능가경에서부터 오는 그 익숙한 은유이지 않습니까? 자, 분노라고 하는 파도, 파도를 보게 하는 바다, 바다라고 하는 놈이 진짜를 봐야 된다, 핵심을 봐야 된다, 근본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라고 했을 경우, 그 표피에서 화려하게 온갖 드라마가 작동하고 있죠. 그게 진짜가 아니고 기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아이디어, 이 양자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식별의 핵심이 뭐였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가 나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 생각, 내 기억, 내 판단, 내 감수성, 이게 자아와 관련돼 가지고는요. 자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동일시가 가능합니다. 요새 가장 젊은 사람들한테 유행하는 자아 정의가 뭐겠습니까? 감수성이에요. 언제부터 기억이 자아를 정의하는 핵심이 됐을까요? 서양 철학에서는 철학사적으로 명확합니다.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굉장히 그 사람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법률적인 은유를 그대로 취해와가지고, 자, 인간의 자아 동일성은 기억이다. 기억 아니면 그 이전에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영혼 같은 것들, 굉장히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자아라고 하는 것이 실로 다양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진짜 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판단력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면 내 감수성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형태가 다 다를 겁니다. 그게 꼭 단수 선택이 아니고 개별 선택이 아니고 좀 종합적인 걸 수도 있죠. 뭐가 더 중심에 있고, 나는 내 감수성이 중심에 있고.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어휘 중에 하나가 건강 관리입니다. 식당 가면 이렇게 음식의 효능에 대해서 쓰여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해외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우리 습성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류학자가 된 것처럼, 그러네? 왜 우리는 저게 그렇게 낯설지 않은 풍경으로 쓰있지? 저게 무엇을 의미할까?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 문화권마다, 개체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무엇이 자아에 대해서 핵심적이거나 본질적이거나 이런 생각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리스트들이 있을 겁니다. 베단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가능한 후보들, 특히 이제 내적인 자질들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유행 이런 건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적인, 우리가 쉽게 저게 내가 아니라고, 나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내 기억이라던가 내 이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니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렵죠. 이런 것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내띠다 라고 했을 경우에 나 이띠 준말이에요. 반복이죠. 나는 아니다예요. 그거는 예컨대 주어진 것, 분노 같은 어떤 감정이죠. 감정, 판단력, 추억으로 사는 사람들 있죠. 기억. 이것은 내가 아니다. 아트만이다라고 하는 거 제기대명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진짜 나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나잖아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 아트만의 독특한 용법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진짜 나 이런 말 쓰는 겁니다. 아트만이라고 한 말 자체는 그냥 나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것도 아니다 줄여든 말은 내가 아니다. 진짜 내가 아니다. 주어진 어떤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아트만이라고, 나라고 가로치고 진정한 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방식의 부정적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자,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트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 생각, 기억 따위의 작용이 아니다. 이러한 작용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뭡니까?
생멸합니다. 예,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생겼다가요. 또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혹은 그 조건이 무너지면 같이 사라집니다. 계속 우리가 분노 상태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기억이다라고 하는 것도 젊었을 때의 기억과 나이가 들고 나서의 기억은 기억 자체, 뭐 기억력도 그렇고 기억의 색채라든지 여러 가지 속성들이 변하는 걸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거를 매 순간 우리는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용이다라고 하는 것, 감정, 생각, 기억 따위의 우리의 이제 멘탈리티를 구성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은 이런 우리가 과학적인 설명도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조건이 주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자, 그런 것들은 참나가 아니다. 참나는 왜? 그 자체로서 중요한 속성 하나입니다. 아까 변하지 않다. 있었죠? 변하지 않는 자체 광명이다. 그 자체로서 빛나는 것이고, 조금 더 나가서 얘기를 드리면요. 그 광명을 하는 일은 감정, 생각, 기억 따위 온갖들, 이 우리랑 상대적으로 가까운 이런 내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빛을 비춰준다. 밝혀준다. 다만 그것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니까 이유가 제공되고 있는 거죠. 이런 느낌, 판단, 이런 것들이 진짜 내가 아닌 이유는 중요한, 진짜 나라면 불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요구사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 같은 건 없다. 세상은 찰나면 찰나생 하는데 진짜 나가 이런 거라면 이게 약간 짜르박거나 불교도들이 갈 법한 논증 형태일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건을 강하게 주어진다면 당연히 그것과 견주어서 비교해서 어떠한 현상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마음에 안 들겠죠. 당연히. 자, 이 현상적인 수준에서의 이제 나의 비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관찰자 요소, 싹신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왜 요구가 되냐면, 그리고 이게 왜 키가 되냐면요. 이것이 해주는 현상계 내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지금 다 깨어 계시죠? 근데 이제 또 주무실 때 꿈 같은 걸 또 꾸실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특정한 수면 상태에 우리가 꿈도 꾸지 않는 수면 상태를 보통 저가 상정을 합니다. 깊은 잠에 빠졌을 경우에. 어떠한 의식 내용도 없는 그런 수면 상태에 상정할 수 있죠. 크게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세 가지 선택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질적으로 이질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저것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설명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는 설명이라고 하는 게 뭐 뇌과학적 설명인 거죠. 이 자체의 질 판단으로서는 어렵죠. 자, 일견. 그 자체의 현상의 특징만 놓고 보았을 경우에 굉장히 이질적인 다양한 현상들을 관통하는 동일한 어떤 밝힘의 요소. 이때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의식 내용을 가진다, 의식의 자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깊은 수면 상태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멍한 상태일 테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일관되게 있고요. 자, 이러한 밝힘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경험적인 연속성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수단이자, 자, 이게 그 다음에 게 이제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목적. 불교적인 용어를 제가 일부러 가져다 씁니다. 덧붙이는 것. 아리아사라. 불교에서 증익견, 송감견 이런 말이 있는데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있는 것을 없다라고 하는 게 손감. 대표적으로 이제 짜르바카들이 윤회는 실제로 있는데 윤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감견. 이게 사례입니다. 아트만 같은 거 없는 건데 있다고 하니까 증익. 이 동일한 용어를 얘네들도 쓰는 거예요. 그 용어 자체가 아트만 부정을 함축하는 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용어. 그러니까 그 규정이에요. 없는 걸 있다 한다, 있는 걸 없다 한다. 요거. 자. 실제로 이 가짜 나는 진짜 나에 비추었을 때 없는 것 혹은 정확하게 베단타적인 아이디어로 가면요.
여기 우리가 서양 철학 배울 때도 뭐 플라토니스나 이런 것들 신플라톤주의 배우셨으면 좀 있는 감각이에요. 뭐냐면 존재가 리얼한 것이 더 리얼한 게 있고 덜 리얼한 게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그래서 더 리얼한 것들, 예컨대 플로티누스적인 일자, 이런 것들은 더 리얼한 거고, 영혼 같은 건 상대적으로 더 리얼한 거에 가깝고, 동물들의 삶, 그리고 뭐 돌멩이 이렇게까지 내려온 존재의 이제 위계들 같은 거 굉장히 널하다 그러죠. 어떠한 감수작용도 없는 우주 먼지 같은 것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에서 볼 수 있는 실제의 위계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가짜 나는 현실에서, 그러니까 진짜 세계에서, 리얼한 세계에서 보니까 현실의 내가 가짜 나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인 통로로서 아까 했던 거예요. 분노가 났을 때 그 분노를 분리시키고 원 스텝, 백 스텝 하나 하면서 거리를 유지하고 그때 바라보고 있는다. 그 속에 아트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 훈련 방식이 아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저건 저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기준은 아까 분명하죠. 불변성과 같은 기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저게 불변하는 거 이런 식으로 질문할 겁니다. 주어진 것들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내가 찾던 게 아니야. 아트만이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밀어내는. 그럼으로써 자 리얼한 세계에서 봤을 때 이 가짜나 이 가짜나가 그러면 없던 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증익인 거죠. 그거는 이제 실제성의 격차 이런 것들로 베단타 철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의식은 나의 의식은 아트만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스텝 뒤로 물러나서 네티라고 하고 있는 나 있죠? 내 의식 상태 있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키다라고 하는 설명은 드렸는데 이게 아트만이에요? 자, yes or no입니다. 이 아트만이 기저에 있고 아트만이 그걸 꿰뚫어주고 있지만 동일시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 판단하는 의식도 아까 그 기준에 비춰보면 뭐였습니까? 변하잖아요. 무상한 거고. 무엇보다도 아트만과 같은 절대자로서 성립하려면 절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를 끄는 거죠. 절대. 상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글자 그대로의 뜻이에요. 상대. 마주보고 있는 거죠. 관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동의어가 관계적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한 스텝 뒤로 가서 나의 분노, 나의 멍청했던 과거 이렇게 입을 킥하는 이런 것들 다 한 스텝 뒤로 가가지고 메타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전히 이렇게 한 걸음 뒤로 갔을 때 그 의식 상태는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죠. 이거를 이제 서양에서 이제 19세기 이래로 우리가 철학 시간에 예컨대 현상학 같은 걸 배우셨으면 브렌타노 같은 사람이 현상학에 이렇게 약간 창시자는 아니고 선조벌이 되는데 그 사람이 intentionality라고 하는 말, 의도라고 하는 말로 쓰면 안 되고요. 제가 차라리 대향성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aboutn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식 상태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속성이 무엇이다? 우리의 의식은 반드시 어떠한 대상을 요청한다. 우리의 의식은 그 자체로서의 의식이 아니고 항상 무엇인가에 쏠려 있고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의 내용이 있는 거고 분노가 향하는 초점들이 있는 거죠. 고립된 생각은 없어요.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대향성 혹은 intentionality라고 하는 말, 현상적인 마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상적인 마음이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웃겨요. 그럼 마음이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닌가? 베단타 철학자들이 넘어가라고 하는 지점, 이게 이제 변곡점이다라고 얘기하는 지점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아트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관계, 상대 이런 것들을 끄는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아트만으로서의 의식은 내용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관계적인 거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읽었던 책의 내용을 만약 내가 떠올린다면 나의 의식은 특정한 의식 내용을 향해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의 기본 모형인데 너무나 당연한 나머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이 베다타 철학자들이 아트만으로 넘어간다. 순수한 아트만을 회복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자, 너가 지금 이 대향성을 완벽하게 띄어냈느냐. 잡스러운 의식은 항상 무언가를 향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내용 없는 의식 같은 것들을 확보했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새 속에서 궁극으로 넘어가는 어떤 중요한 문턱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 내용입니다. 요 내용까지는 조금 더 나간 거죠. 아까 보셨던 글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명제적으로 익숙한 베단타 혹은 베단타가 자신들의 어떤 기원으로 삼는 이제 초기 우파니샤드에 이제 초창기 이제 그 보통 또 불교의 시작과 함께 많이들 이야기되는 우파니샤드지 않습니까? 붓다가 우파니샤드를 상대했는지 알았는지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논쟁이 됩니다. 여하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익숙한 우파니샤드의 사상으로서 버마일려 이런 말들이 귀에 익으신다고 한다면 이걸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확보된 절대자로서의 나는 곧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 브라흐만하고 동일시 될 수 있다. 굉장히 광대한 소우주가 곧 대우주와 일치된다라고 하는 사상. 제가 봤을 때 가장 이런 유형의 사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뭐 성리학과도 그런 케이스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노골적인 제 유형의 범형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문구가 뜨바마시. 땄이 이제 브라흐만을 가리키고요. 뜨밤이 선생과 제자가 대화할 때 제자예요. 제자가 저는 무엇입니까? 꼬아함이라고 물어봤을 때 네가 그거다. 땄이 브라흐만이죠. 여기서 두 가지. 이게 그러니까 보통 아트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인 자아, 이쯤 되니까 참나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냥 내가 항상 계속 그리고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 어떤 것도 이 브라흐만하고 우주적 원리라고 동일시될 만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멸해야 되고 절대적인 것이 지금 두 가지 기준이 나왔습니다. 불변의 조건, 상대, 절대의 조건 두 개는 개념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나라고 하는 말을 쓰겠구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또 이런 것들도 아마 인도 철학 혹은 베단타와 관련돼서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보셨던 어휘일 것 같아요. 존재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형태의 리얼리티의 정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저요. 리얼한 것이에요. 아트만 이퀄 브라흐만은 그리고 그것은 아트만이라고 하고 굉장히 아까 재미있는 의식 내용 없는 의식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괴롭거나 외롭거나 이런 게 아닌 환희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존재와 알미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현상적으로 느끼는 리얼리티 느낌, 현실감과 의식 상태가 다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형태의 고양된 것이고, 뭐 베단타 철학자들에 따르면 이거는 아트만 브라흐만의 새 속성이 아니고 마치 삼위일체처럼 하나랍니다. 동일한 걸.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되게 뿌옇게 알고 있었던 이제 베단타 철학, 이게 이제 골쪽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뭐 수없이 많은 이제 의식적인 것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부해 나가면서 거리를 확보하고, 거리를 어디까지 확보하냐면, 자, 아니다에서 뭡니까? 아니다라고 할 것도 없어지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A가 B가 아니다. 내 이 촉감은 아뜨만 아니다. 내 기억은 아뜨만이 아니다. 문장 구조 형태로 나오는 요 모든 것들은 문장 구조가 문제가 아닌 거고 그 내용인즉슨 의식에서 무언가를 무언가과 비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식의 내용이 지금 두 개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식의 내용으로서 뭔가가 지금 던져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부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상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징표로서 쓰고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훈련 과정, 지혜의 요가라고 이제 지냐나 요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백과 방식, 아닌 걸 아니라고 보는 이 분리의 방식, 그래서 아뜨만과 아뜨만 아닌 것들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훈련이 축적이 됐을 경우에 특정한 레벨, 이제 단계적 고양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표시하는 게 이제 아트만, 버마 이력, 네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특징 지어주는 이제 속성들이 사트, 찌트, 아난다. 요런 것들. 요런 세계관에서 이제 제시가 되는 사상입니다. 굉장히 골 때리는 사상입니다. 방구석 사상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자, 보는데, 자, 뭐, 베단타 자체를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불교왕의 연속으로서 이 베단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던지고 싶은 말은, 베단타하고 불교를, 이렇게까지 지금 제가 개요를 설명드렸던 베단타와 불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릴게요. 아뜨만이라고 하는 말은 등장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기준 삼아서 얘네들은 아나뜨만이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살펴봤던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어떻게 베단타와 불교를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볼까요? 쉽지 않습니다. 외양상으로요, 굉장히 많이 닮았고, 실제로 그렇게 닮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베단타의 이제 가장 체계화했던 8세기 샹카라 같은 사람이 아마 불교 많이 공부했을 겁니다. 그거는 이미 학계 내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 베단타가 정확하게 베단타가 중간이냐 유식이냐, 이 사람이 주로 예컨대 공부했던, 혹은 이제 유식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분파로서의 이제 인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브라마나 전통이냐, 뭐 이런 얘기들은 구체적으로 조금씩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 사용했던 용어부터 해가지고 의식의 내용이 없는, 이거 유식학파가 능치소치 평등 평등할 때 그냥 그 내용이에요. 유식학파가 명상을 할 때 절대적 단계로 바로 그걸 쓰고 있고,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 그 흐름을 봤을 경우에 이거 가려놓고 시험 보면, 제가 이제 베단타 강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저희가 있겠다 의심을 하고 보시면 이제 저거를 구별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참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되었고, 불교의 정통성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에 깔려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의 논리, 이런 로직을 놓고 봤을 경우 정확하게 어디가 비불교적인지를 지목하는 것, 뭐 특정 요소가 문제인 건지 조합이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을 특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게, 이게 왜 어렵냐면요,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강의 같은 경우들에서 왜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알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역사 자체는 많은 경우 약간 역사 오다쿠들의 어떤 취향 이런 게 있으면, 예컨대 뭐 선덕여왕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 자체를 알고 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의고주의라고 하죠.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취미 활동이에요. 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보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더 애착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런 거 말고, 그거는 개인의 취향 문제인 거고, 우리가 왜 역사가 중요하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어요. 공통의 기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으로서 중요하다, 뭐 이런 것도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지금 이 형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악스럽지 않은 이해를 제공해주는, 그렇게 흘러왔으니까요.
그렇게 흘러왔으니까를 짚어놓고 나면 우리가 불필요한 오해와 불필요한 거리두기, 에너지 낭비를 오히려 줄일 수도 있는 면이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던지는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 강의, 오늘 뭐를 드리고자 할까, 맨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연습 문제 드리느라고 이제 드립니다. 베단타에 대한, 그냥 베단타 철학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멘탈리티를 갖고 있고,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한 간단한 개관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베단타하고 불교가 굉장히 많이 혼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리고 정신을 차려도 심지어 무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기다 어떻게 끼워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 판단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 혼란이 당연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역사상 이런 것들. 불교가 다양해서 그래요.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존재여서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시간적인 어떤 인덱스 없이, 차별 없이 그냥 다양하게만 있으면 또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다 세월이 쌓여서 온 겁니다. 그 다양성과 역사성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요, 방금 제가 들었던 베단타가 불교 같다라던가 불교가 베단타 같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되게 피상적이거나 우악스러운 응답밖에 할 수가 없어요. 혹은 답을 못하거나. 제가 이제 오늘 후반부에 이제 불교 강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에 이제 전달 드리고 싶은 것들은요, 이게 불교 안에서도 보이고요, 불교와 불교 아닌 것들 사이에서도 보이고, 꼭 불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종교학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인클루시비즘, 포괄주의라고 하는 말, 이게 종교학 전통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말이냐면, 우리 전통, 이게 불교라고 안 했죠. 불교 내에서의 어떤 한 형태일 수도 있어요. 여하간 우리라고 한 바운더리가 어디까지 잡힐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네 진리가 극단적으로 줄어들면 내가 주장하는 진리가 되죠. 이게 궁극적으로 맞아. 근데 네 말도 맞아. 자, 우리 황희정 스승은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죠. 그래서 어떻게, 특히 이게 모순적인 상황이면 그래서 누가 문제 제기하니까 걔도 맞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통하고, 황희가 권력자니까 통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없이 상충하는 것들이 존재를 할 때 그거를 조정하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감각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엠파이어를 닮았죠. 예, 다 내가 제일 위야. 어쨌든 위계를 놓고서 안 싸워주는 거예요. 아래 것하고는 굳이 싸우잖아요. 왜? 이거 불교에서도 보이고요, 자이나교에서도 보이고요, 예, 인도에 들어가는 기독교에서도 이런 형태 보이고요, 일본의 신도 같은 건 이런 거 안 보일 것 같아요. 예, 특정한 단계의 조건이 주어지면 저 경향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모두스 비벤디예요. 그러니까 타협이에요. 예, 그거 안 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일부 기독교도들이 보여서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어떤 태도가 나오는 거죠.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상 내 목숨을 불사지를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지르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진리에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이럴 수도 있지만, 진리가 있고 제가 진리를 알았으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지적 전통이나 영적 전통과의 투쟁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게 사회의 혼란이고 이런 것들은 다음 얘기예요. 예. 이 성전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마인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한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솔직한 사람들? 이 포괄주의랑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 포괄주의는 좀 음흉한 면이 있어요. 이게 쫙 깔아내리는 거잖아요. 얘는 다이다이 떠주는 그 느낌이 링에서 1대1로 박살내려고 하는, 적어도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느낌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건 좋은데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죠. 예. 굉장히 이 셋 중에서 가장 폭력적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예. 내 앞에 존재하는 자를 사라지게 만드는 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상적 요소인 것 같아요. 다원주의가 좋은 걸까요? 가치가 상당히 상대적이어야 돼요.
근데 진리 같은 말은 그래서 현대 사회가 세속주의가 된 겁니다. 진리 같은 말을 잘 안 써요. 철학하는 양반들 중에서 한 하이데거 이후 서양 철학사든 뭐든 이렇게 하이데거 이후 이렇게 보시면 진리란 말 안 써요. 심지어 뭐 탈진실 사회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하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우리 존재를 태울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떻게 그런 게 동등할까요? 이것도 쉽지 않은 태도예요. 너 나일론 아니야? 이러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아, 이게 다원주의 말하는 놈들은 나일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중국 복상당 같은 경우에 연예인과 종교인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거다. 추측이에요. 왜 그러하냐? 단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이렇게 거의 뭐 누군가의 관점에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운집시킬 수 있는 힘은 그 두 집단밖에 안 갖고 있어요. 자, 그 정도로 파괴적인 이 진리의 무게 앞에서 쉽지 않아요. 어느 한 알텐 이거는 너무 느슨한 것 같고요. 진리를 진리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너는 그냥 세속주의로 진리 없이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다원주의자를 보면. 어떻게 네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면서 불교도를 보고 하등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거. 배타주의는? 솔직해. 시원해. 근데 같이 살고 싶지 않죠. 옆에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포괄주의는 뭔가 되게 양반 같은 면도 있고, 이게 좀 온당한 태도인 것 같은데, 찬찬히 생각하고 있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내가 꼭 저 사람 밑에 내려가서 이런 게 아니고, 저 태도가 굉장히 독특한 태도예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나를 끌어내리고, 진리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애매한 위상을 주고, 나를 어루만지면서 이게 무슨 관계를 맺자는 거지? 그 속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표방한 이상, 나 혹은 그 진리를 고수하고 있는 나 혹은 우리 공동체와 남의 관계라고 하는 것, 보통이 아닙니다. 자, 이 포괄주의 관련돼가지고 불교 얘기를 좀 더 풀어나가보고 싶습니다. 이 포괄주의가 현대 이제 종교학 용어이긴 한데, 이거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 사례가 불교사에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죠. 교판. 동아시아 불교 조금 공부를 해보셨으면 이제 뭐 들어는 당연히 보셨을 뭐 동아시아에 뭐 그런 스토리 라인이 있잖아요. 인도에서 불교가 있는데 동아시아로 전파가 됐는데 오만 가지 불교가 있더라. 심지어 굉장히 상호 모순되는 진술들까지 불경 논서 경론들 안에서 발견이 되는데 도대체 뭐가 진짜 불교인지 좀 다른 상황이지만 진짜 불교 찾기에 이제 진짜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 그거에 동아시아적인 답변이 뭐 예컨대 천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화엄에서 시작해서 뭐 이렇게 지나서 마지막에 법화경으로 끝나고 뭐 화엄종에서는 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대승 뭐 돈교 대승 원교 막 이런 얘기 하죠. 예, 그런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뭐 그때는 이게 경전으로 대표시켰는데 특정 경전들로 대표되는 어떤 다양한 유형의 가르침들을 서열화시킨다. 시간적으로든 위계적으로든 아마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서열화시킴으로써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프랙티스를 관행을 교판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전형적인 포괄주의 사례죠. 불교 내적으로 이루어진. 아니 천태 뭐 유식 이런 사람들이 화엄의 오교판 이런 것들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머리에 총 맞았나 이럴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와 불교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 내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한의 식민지 같은 거죠. 그 당하는 그 밑에 깔려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싸우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도 되게 이러한 교판이
사실 동아시아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이게 인도적 연원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인도적이라고 하는 강조할 필요 없이 이미 특정한 단계에서 가르침이 다양해지면 그게 이제 불교사에서는 대승불교의 흥기와 함께 발생을 하는 기존 경정분들이 있고 기존 경정분들과는 진짜 성격이 달리하는 그 당시에 당사자들이 행위자들이 봤을 때에도 이건 좀 다르다 싶은 경정분들이 새롭게 추가되었을 때의 질서 맞추기는 기존의 게임 방식, 기존의 아비달마 철학자들이 하던 방식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교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지금 불교 철학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신다라고 생각하에 우리가 뭐 이렇게 삼시법륜이 있다. 그래서 해심일경 앞부분에 보면 초전법륜이 있었고 재전법륜이 있었고 이제 재산법륜이 있었다. 그래서 초전법륜은 뭐였냐 붙다가 이렇게 뭐 사성제가 고성제가 집성제가 어떻고 고집멸도 연기법이 어떻고 뭐 무하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실체화의 어떤 위험을 할까 저하여 붓다께서 반야경 같은 것들을 쓰셨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신 그죠? 색도 공이고 수도 공이고 상행식 열반도 공이고 그쵸? 다 공이죠. 반야경을 읽으실 필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나열한 다음에 다 공이라고 하면 돼요. 실제로 반야경 텍스트는 그런 식으로 계속 진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반야경 계통의 프라지냐 그 수트라 계통의 프라지냐 파라미타 수트라 계통이 보여주는 어떤 새로운 지적인 흐름이 있었다. 그걸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죠. 유식학파가. 자, 기존의 어떤 실체화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제 초전 법륜을 조정하기 위해서 공성의 아이디어를 반야경을 통해서 부탁해서 내놓으셨더니 또 어떤 리스크가 생기냐면 허무주의로 가더라. 0000 거리니까 다 없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더라. 그래서 이 해심일경 바로 지금 이 유가행 유식학파의 단계에서 삼성설과 삼무성설을 통해서 증익도 없고 손검도 없는 딱 중도적인 균형 잡힌 존재에 대한 공에 대한 최종판 설명을 제공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보시면 정리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달드리고 싶은 건 이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이 구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해심일경의 편집자가 보기에는 자기들의 사상이 일단 제3시죠. 이것과 구별되는 최소한 두 개의 층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라고 하는 말, 이제 한역경전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리고 시간적인 의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다음에 이게 있고, 이거 다음에 우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시퀀스상의 연속선상에 이제 배치시켜 놓고, 그 다음에 계열적 우위 같은 것도 주죠. 제1시의 어떤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제2시, 제2시 혹은 플러스 제1시의 어떤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제3시가 왔고, 사실 여기서 끝나야 되죠. 제3시로 끝. 이렇게 해야 해심일경 편집자들에게 행복한 스토리가 될 텐데, 중간학파라고 그럼 가만히 있느냐. 해심일경이 한 2, 3세기, 요거는 8세기까지 가게 해서 뭐 시간적인 이런 것들을 제가 보진 않겠습니다. 샨타락시다, 까말라실라, 이거 이 사람들을 이제 육아행 중간학파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을 육아행 중간학파라고 부르는 이유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자, 중간학파의 핵심 명제가 세속제, 승리제죠. 그 구도를 이제 학파적 인클루시비즘 문제로 그대로 가져가요. 자, 세속 레벨에서는 어떤 이제 월드뷰,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육아행파식의 세계관, 유식 관념론, 유식의 관념론적인 아이디어, 삼성설 같은 거, 식전변, 알라야식이 전변해가지고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세계가 구성되고 그게 다시 알라야식으로 피드백이 되고 이것이 무한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자기인식, 자증 이러한 육아행파가 제공했던 여러 아이디어들이 표준적인 어떤 세속적인 통용 레벨에서 머리가 있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속적이라는 말이 뭐 대중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규범적인 진술이에요.
머리가 있고 판단이 되는 사람 입장에선 저 말이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 유식 증명 같은 거 보고 삼성설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아 이게 올바른 세계에 대한 설명이다. 진상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납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근데 말할 수 없는 것으로서의 이 진짜 세계, 진짜 진리, 궁극적인 영역, 승리제라고 하죠.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자성이죠. 무자성. 식도 무자성인 거예요. 식도 무자성. 그러니까 유관파가 내세울 만한 그 어떤 엔티티도 그 엔티티로서의 존재자로서의 자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자성 공 중관. 자, 이 아이디어는 예컨대 중관학파 내부에서만 비교를 하자면 요 자리에 요 세속적 차원 자리에 자, 그리고 뭐 또 불교 철학 상식을 하면 설일체 유부가 있었고 설일체 유부를 비판하는 경량부가 있었고 뭐 유식이 있고 중관이 있고 이렇게 기억에 나신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경량부를 넣는 중관학파들도 있어요. 상식인이라면 유식 같은 얘기, 관념론 같은 얘기 하고 앉았네. 상식인이라면 경양부적인 철학적 비전을 넣고 그런데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사상을 결한다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로 중간으로 넘어가야지. 이게 경량행 중간이에요. 또 다른 중간도 있어요. 경양부든 유식이든 그건 너무 철학화된 애들. 너무 철학화된 나머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철학바보들 얘기인 거고 건전한 상식, 우리가 상식과 기본적인 어떤 논리적 논증 능력, 판단력을 갖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세속적 차원에 넣는 중간학파도 있습니다. 중간학파는 이 학파 자체의 특성이 재밌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어떤 놈을 부하로 부리느냐로 이제 규정이 되는 면이 있는데, 자, 지금 중간학파의 분류 문제를 제가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방금 전에 유가학파에서 뭐 있습니까? 계열적으로, 시계열적으로, 시간계열적으로, 그 다음에 우위를 놓고 있죠. 이렇게 또 뭐, 시계열적인 게, 중론 이런 거 텍스트 읽어보셨으면 이게 시계열적이다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세속 없이 궁극으로 못 갑니다. 세속제를 스텝을 밟고서 갈 수 있는 게 궁극적인 차원이고, 궁극적인 차원은 원칙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사실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무자성이라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시계열적으로 배치해놨고요. 그 이전의 것을 그 다음 것이. 사실 이것도 유가형파의 관념론, 유가형파의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상식적인 견해에 대한 안티테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원하온다면 세속의 세속. 그래서 중간학파 관련된 뭐 일본에서 나온 개론서 읽어보면 뭐 세속의 세속, 진짜 세속, 뭐 이렇게 궁극적인 차원도 둘로 나누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다 이 관심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크게 나누고 나서 더 이걸 어떻게 세분화할 수 있을지 그 안에 자 다양한 사상적 계기들, 투쟁적인 어떤 모순적이거나 상호 갈등이 있는 요소들을 배치를 하는 지적인 이제 정리 작업인 거죠. 똑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뒤에 놓고 작동하고 있는 구체적인 논리는 다른데 스탠스는 같죠. 내려다보고요. 예, 쭉 하고 그거 한 다음에 이거, 그거 한 다음에 이거. 위아래 분명하고 위아래를 부여하는 논리도 동형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중간학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교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익숙하면 오교판 익숙하시죠? 이 법장이 이제 오교판인데 뭐 소승교가 있고 이제 대승시교, 대승종교, 대승동교, 대승원교가 있다. 이제 제가 이제 유식 전공인데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아이씨 이거보다 밑에 놨네. 예. 우리가 맨 밑에 있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아씨 얘네들보다 이게 우리가 질투나 분노는 사소한 데서도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은 이렇게 본 거예요. 어떤 저 때의 저 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규정성입니다. 법상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아비달마 전통의 어떤 적자에 가까운 대승학파이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다르마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최소 환원자 어떤 그것들의 속성들을 정확하게 규정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아비달마 학파가 동아시아에서는 크게 번성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비달마의 약간 대리인으로서 유식이 저 위치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인도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유식학파 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저기 아비달마가 들어갈 자리에 유식을 넣어놨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게도 이제 돈교라고 하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선불교에 들어가면 돈점과 같은 새로운 어휘들이 등장하는 거, 거기에 이제 시원 같은 것들 중에 하나죠. 이제 융화경 등에 나타나는 직관적인 가르침. 근데 이게 왜 부족해? 진리는 같은 진리일지는 몰라도 설명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기가 제공하는 뭐 시편문 이런 데서 제공하는 뭐 석가래와 지배 비유 있고 뭐 동전색이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해괴망측한 화엄의 법계 연기의 세계상, 이 상직상입에 무한히 포함하고 무한히 뻗쳐나가는 이 세계를 그려낼 수 있는 거는 오로지 화엄밖에 없으니까. 어떤 법정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시간적인 것들이 엄격하게 적용됐는지, 그리고 이제 이전 것이 그 앞에 것을 극복하는 논리가 동용적으로 반복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바깥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굉장히 뒤로 갈수록 더 이렇게 인정해줄 만한 것, 서열이 높은 것, 가장 높은 거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긴 해요. 이게 우리가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만 쭉 놓고 늘여놓고 보니까 이게 결국엔 뭡니까? 앞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적당하게 나열해 놓고 나서 그 스토리의 마지막에 나 혹은 우리를 배치하는 방식인 거죠. 굉장히 뭐 이 수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놓고 제가 그거를 이제 보시라고 크게 뭐 중간 유식 화엄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불교를 이제 대표할 만한 큰 철학적인 이제 갈래들인데 굉장히 하는 짓이 유사하다. 수법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불교 내에서 교판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진행되는 수행되어 왔던 요 인클루시비즘적인 경향이다라고 하는 게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심에서 자, 이런 텍스트도 우리가 얼마든지 앞에 맨 처음에 읽었던 연습 문제입니다. 아까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참 나 같은 말 하는데 이게 어떻게 불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왜 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읽어보면 그냥 불교가 아니다가 아니고 심지어 베단타가 보이지 않으세요? 베단타의 철학적 구조를 보고 읽으면 굉장히 베단타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선사들, 우리 그 큰 스님들이 얘기하는 참나나 불성이라는 얘기와 저 마하우시나 신불교 성자들이 얘기하는 참나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재열 법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보셔서 그 기사를 한 거고요. 저는 원칙적으로요, 다른 설명도 가능은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변호사로서 대신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못할 게 없어요. 이게 뭐 베단타적인 것들의 요소가 불교 안에 뭐 몰래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못 하는 게요. 일단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현대의 선사들이 그러시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도 사람들의 인도 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불교의 프리즘을 거치지 않고서 접촉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고, 그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현대에 활동하고 있는 선사분들이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신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인도 철학 책 보고 거기서 깊게 감명을 받은 라다크리슈나니 했던 누가 했던 뭐 또 매력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선불교가 언제 시작했죠? 뭐 우리가 대충 당나라라 뭐 어느 때로 잡겠죠. 그것도 계보쓰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나라 중기 이후 이제 범난과 함께 이제 형태가 분명해졌고, 송나라 때 이제 우리가 현재 선불교라고 말하는 이 체제가 만들어졌고, 선불교의 역사는 우리가 또 따로 한번 깊게 봐야 되는 거지만, 베단타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인도에서. 적어도 우리가 표준적으로 알고 있는 이 베단타라고 하는 아이디어. 이 베단타의 원류로서의 우파니샤드가 불교에게 얼마만큼 잘 알려져 있고 또 굉장히 유력한 철학적 논적이었는지 불분명합니다. 상키아나, 미야야 마시에시카,
자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전에서 거면 이름이 딱 드러나고요. 그 사람들의 사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우파니샤드는 지금까지 안 나왔으면 없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불교하고 베단타는 지역이 완전히 다르고 영향관계가 거의 없었을 거로 보여요. 그냥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베단타의 형성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베단타 샹카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인데 왜냐면 불교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비판하려면 잘 알아야 돼요. 그 비판의 수준을 보고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읽고 어디까지 이해했는지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모르면 말 안 해. 샹카라가 실제로 그런 사람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불교냐, 정확하게 어떤 그 당시에 혹은 과거의 불교의 프랙티스나 사상을 겨냥한 거냐, 요거 갖고 싸우는 거지. 샹카라에게 베단타의 이제 체계를 만든 샹카라가 불교를 몰랐다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당연히 알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교가 이제 베단타 사상 형성의 이제 중요한 한 젖줄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비판하기 위해서는 우린 비판하는 대상에게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웁니다. 가져오고요. 선불교도 선불교가 불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불교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불교적 소스에서 발생한 어떠한 특이한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특이하게 선불교라는 이름까지 주는 거죠. 장르가 하나 생긴 거니까요. 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선불교 선사들이 만약에 베단타스럽게 보인다면 지금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단타적인 요소가 선불교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강화 요소인 거죠. 베단타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형상에 익숙해서 그게 더 많이 보이는 거 정도는 거지 애초에 그런 기질이 선불교의 사상 내에 없었냐라고 하는 질문을 역으로 던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적어도 형성의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형성사의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옹호해주는 논리, 아까는 이제 여기 앞에 계신 두 분 같은 그거는 그냥 베단타가 됐든 인도 철학 얘기다라고 이렇게 단정하시는 분들 두 분 견해를 들어봤지만 이거 변호하는 논리도 제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아니 이 불성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최근에 이제 홍창선 교수님의 이제 캐치프라이즈에 따르면 2차 지시어다. 불성이 불성 같은 거를 리얼한 불성으로서의 엔티티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우해석 그런 식의 해석적 논변은 무한히 가능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몸담을 생각이 없어요. 가능하다는만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번잡하다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텍스트가 있을 때 문자 그대로 읽는 독법이 있는데 굳이 우회해서 그 사람이 정말 가졌을지도 모르는 의도를 복원해 주면서 복잡하잖아요. 힘들고. 왜 우리가 써있는 그대로 읽지 말아야 돼? 그 질문이 남기 때문에 저는 부담스럽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만 변호사라면 월급 받았으면 해야죠.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면 자기가 그게 존경하는 스님의 말씀이다라면 근데 존경하는 스님이 베단테가 리가 없어 라고 믿으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동기가 충족이 되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저는 원천적으로 못 갈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던지고 싶었던 얘기죠. 그런 방금과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단적으로는 그냥 불교의 근본은 무아지 참나 A 이제 한 대응이죠. 안 돼. 해명이 안 된다. 참나라고 한 말을 쓰는 순간부터 그냥 안 들을 필요 없다. 가능하죠? 가로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 해명을 하는 게 가능할까? 양쪽 다 저는 일단은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어디로 이제 몰고 가고 싶으냐면 방금 우리가 이제 그 베단타스러워 보이는 스님의 법문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불교적이냐? 이 정체성 질문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사실 이겁니다. 그거는 불교적이지 않다가 아니고 불교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불교적이다라고 하는 이 규정이 가능하다. 그것도 상당히 본질주의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해명을 하든
해명을 안 하든 그 양쪽의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제가 강의를 그렇게 준비해왔지만 베단타처럼 보여요. 하지만 누가 굳이 베단타가 아니라 그러고 심지어 당사자가 그러면 그래 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 그것이냐, 뭐가 진짜 불교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우리가 애초에 본질주의적 정의가 가능하다고 믿는가예요. 만약에 이런 본질주의적 정의가 맞다라고 하면 이런 현상들을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뭐 베난타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다양성을 처리하는 유과행파의 스타일을 우리가 한번 스케치를 했고요. 어떤 중관학파의 스타일도 봤습니다. 화엄의 스타일도 봤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본질주의적 정의를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유식도 불교고 중관도 불교고 화엄도 불교다라고 하는 어떠한 전문가 혹은 대중 사이의 합리적인 컨센서스가 합의가 가능할지 혹은 그 합의를 왜냐면 또 새로운 불교는 계속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또 보면 예 점점 그런 것들이 예 학자들끼리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는 조금 신비롭게 보여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질문은 애초에 이거예요. 본질주의적 정의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라면 저 본질주의적 정의, 예컨대 유식불교가 불교고 중간불교도 불교고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그러면 교리적으로 그 정의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유식의 기준의 어떤 교리의 유식성이라던가 삼성설이라던가 알야식 이런 아이디어 그거는 그 없는 중간학파거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할까? 그게 기준이면 불교가 아닌 거잖아요. 두 번째, 만약에 본질주의 정의를 좀 후퇴시키거나 혹은 조금 더 폭넓게 정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이게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습관에 아주 딱 달라붙어 있지는 않은데요. 역사적인 것도 본질로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주의적인 정의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요. 불교 정의하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여기 무당집 가가지고 이렇게 사명대사 모시는 보살, 이제 무당이 있을 수 있죠. 보살님이고 굉장히 불교적인 용어들을 쓰고 자기가 불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것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내가 부르는 요새 이거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내가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생물학적인 정의에 의해서 대충 생각했죠.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인 거고 또는 사회에서 나를 남자라고 부르니까 남성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들이나 성향들 이런 것들 좀. 요새 이제 사회운동의 한 극단에서 뭡니까?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됐던 거 실제로 하고 있는 거. 나는 나를 여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 어떤 세계관에서는 정신병자예요. 근데 만약 그게 가능한 세계관에서는 나의 정체성은 내가 정한다죠. 그러니까 내가 여자 얘기로 하면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올림픽 출전을 하면 남성부에 나가야 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주의의 어떤 면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크게 포기하게 되면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체성 문제, 정의 문제에서 바로 들어오게 돼요. 바로. 이게 뭐 제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냐? 완벽하게 자의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명대사를 모시는 그 무당 보살의 그 모든 것들을 불교라고 그러니까 단정을 지을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그런 것까지 불교적이다라는 말까지는 허용해도 저거는 불교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말을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연적인 요소로 많이 치부되었던 것들 중에서 어떤
시간적인 것들, 시간의 테스트가 됐던, 아니면 이제 시간 내에서, 우리의 시간 내에서, 역사적인 흐름 내에서, 그걸 이제 본질주의에 집어넣는 거지. 본질로. 그게 본질이다. 상호 인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유식이 불교인 이유는 중간학파들이 유식학파를 불교라고 불러서 예컨대 굉장히 짧게. 다만 그게 단발적인 사건으로서가 아니고 그게 쌓여서 우리의 합의의 기저에 깔려있는 것으로서 그런 정도로 만약에 본질주의적 정의를 확장을 한다면 또 그런 방식으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여전히 남는 것들이 있죠. 상당히 게리 맨더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게리 맨더링은 실제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불교뿐만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에 관련해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어떤 미세 정치 같은 것들이 어디까지 정체성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권력 배분이 달라지니까 과거를 대하는 어떤 하나의 표준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어떤 객관적인 과거에 대한 주장 자체는 좀 많이 이제 그게 되게 나이브할 수 있는 주장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으니까 굉장히 강한 하나의 입장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사실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것도 반대하기 쉽지는 않아집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본질적인 면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practical best. 내가 나의 과거를, 우리의 과거를, 역사를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나 혹은 현재 우리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거고 그 반영이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제가 이제 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 이런 얘기도 이제 쉽지 않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바로 따라붙게 되는데 역사적인 경험은 어느 정도는 이게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생각하는 한중일의 역사와 일본이 생각하는 한중일의 역사와 중국이 생각하는 한중일의 역사는 같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서 일본에서 어떤 나라가 독립행위에 나간다면 과거사부터 정리하려고 들 겁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원칙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실로 현상으로서 다양한 불교들을 보고 있는데 심지어 베단타 같은 불교를 보고 있는데요. 저걸 어떻게 우리가 불교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